그러니까 리설주가 사라지는 기간 동안에 김주애의 활동 빈도는 점점 늘어납니다. 쿠데타 일어난다 뭐 그런 유튜브 제목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불가능해요. 아,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김정은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만기 칠남이에요. 오늘 모신 분은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이시죠. 조한범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요즘 리설주가 공식 석상에서 안 보인다 해가지고 이것도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네, 지금 되게 의아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내부 권력 변화에 뭔가 좀 조짐이 있는 건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던데요. 일단 이제 북한 정권에서 네, 포스트레이디 김정일 때는 포스트레이디가 없었어요. 네, 물론 이제 부인은 많았죠. 당장 이제 김정은의 엄마 고용희가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옆에 있었던 부인은 김옥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홍일천, 김영숙,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이 암살한 이 성혜림 아들 김정남 암살했죠. 그러니까 확인된 것만 5명이거든요. 더 많겠죠. 나중에 기록 영화에 고용희는 잠깐 나오긴 했지만 그러나 살아생전에 조선중앙텔레비전에 포스트레이디로 활동을 안 했어요. 네, 그런데 김정은에 들어오면 파격적으로 처음부터 리설주를 데리고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포스트레이디 역할 그대로 했어요. 다니면서 현지지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의 정권을 보면 보통 국가와 네, 그러니까 아버지 시대는 엄마도 숨기고 부인도 숨기고 그러면서 은둔형 지도자였거든요. 네. 김정일 목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 딱 한 번 들어봤습니다. 아, 들어보셨죠? 예. 아,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잘하시네요. 왜냐하면 딱 한 번 공개됐어요. 아, 그래요? 조선인민군에게 영광이 있으라라는 말이 되게 있거든요. 날카롭고 좀 이상하던데. 예, 목소리가. 그거 하나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김정일은 일단 은둔이었고 이 대중 접촉 스킨십도 김정은하고 완전히 달랐어요. 네. 연설도 안 했습니다. 공개 연설도. 근데 김정은은 틈만 나면 공개 연설하고 부인 데리고 다니고 막 껴안기도 하고 막 대중들하고 섞이고 이게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리설주가 나왔을 땐 정말 파격적이었죠. 네. 그 북한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충격이었죠. 근데 리설주가 나오면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김정은보다는 사람들의 눈이 리설주한테 가요. 아, 신기하니까. 그렇죠. 신기하니까. 그럴 수 있죠. 거기다가 이 리설주는 좀 농담삼아 말씀드리면 김정은은 폭군 이미지지만 리설주는 어쨌든 그렇게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중화시키는 좀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리설주가 안 나오는 것하고 네. 요즘 많이 안 나오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거의 안 나온다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리설주가 안 나오는 대신에 누가 나오느냐? 김주애가 나와요. 맞아. 그 딸. 예. 그러니까 리설주가 사라지는 기간 동안에 김주애의 활동 빈도는 점점 늘어납니다.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지금 김주애는 후계자 책봉 공식 임명은 안 됐어요. 네. 그러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비해서 아주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거든요. 북한에서 후계자 수업은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최고지도자 따라다니면서 현지 지도하는 게 후계자 수업이거든요. 네. 2022년 11월 말에 나와서 김주애가 2년 조금 넘는 기간에 40여 차례 지금 공개 활동을 했거든요. 많이 했네요. 예, 김정일, 김정은도 이렇게 많이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어린애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보여지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김주애가 너무 어리잖아요. 2013년생이니까. 그렇죠. 2022년에 나왔다면 9살 때 나온 거거든요. 그럼 누가 봐도 웃기죠. 그 다음에 북한에서는 여성 봉건적인 정치 문화에서 여자가 집권한다는 건 상상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주애를 조기부터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거죠. 당연시 효과를 위해서 지금 노출을 시키는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처음에는 엄마랑 같이 나왔거든요. 네. 너무 어리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리설주와 김주애가 김정은이 나오면 김주애한테 눈이 안 가요. 첫 번째, 이 시선이 분산돼요. 세 사람이잖아요, 일단.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리설주가 나오면
김주애는 그냥 어린 양 부리는 엄마의 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네. 후계자가 애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김주애를 후계자 위상으로 만들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거죠. 이미지 메이킹에. 그러니까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은 김주애, 김정은, 이 리설주가 나온 장면에 김주애하고 김정은 맨 앞에 같은 라인에서 걸어가고 같은 위상에서 리설주는 약간 한 발이나 한 발 뒤에 걸어가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와요. 아,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군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 김주애를 왕세녀로 만들기 위한 그림에서 리설주가 자꾸 끼면 시선이 분산되는 거죠. 심지어 김여정도 김주애가 나오면은 살짝 비껴요. 왜냐면 김여정이 나오면 김여정으로 또 시선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거나 아예 김주애의 시중을 드는 모습 이렇게 좀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리설주의 실종은 뭐 이혼했을 일은 없고요. 부부싸움 했을 일은 없고요. 그렇죠. 이거는 철저하게 김주애 이미지 메이킹, 김주애 후계 구도를 만드는 이미지 정치의 일환으로 봐야 된다.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런 김주애로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의 일환이 아닐까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다른 거 이렇게 탈북하신 분들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북한 사회가 너무나 보수적이기 때문에 아유, 너무 보고 여자가 만약에 지도자가 됐다? 그럼 이건 내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사안이라 그러니까 인정을 못 하니까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던데요. 북한 영화 보면요, 이 담배는 남자만 핍니다. 담배는 남자만 피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는 꼭 존댓말해요. 남자한테 존댓말하고. 심지어 이제 3월 8일이 얼마 안 남았네요. 국제 부녀절, 이 국제 여성의 날이거든요. 북한에. 네. 그때도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텔레비전에 나오는 얘기들 보면 좋은 엄마 되라, 좋은 아내 되라, 그다음에 좋은 부인 되라, 선모양치 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심지어 여자는 순결해야 되며 예의 도덕을 잘 지켜야 되며 완전 옛날 조선시대 이러면 욕먹을 거리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북한에서 여성이 권력을 장악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일성이 후처했던 김성애도 여명위원장이었지만 독립적인 권력은 없었고요. 심지어 금슬이 그렇게 좋았지만 자기 아들 김평일을 후계자를 못 세웠어요. 김정일 때문에. 네. 그다음 김정일의 여동생이었던 김경희도 자기 권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여자가 권력을 잡는다는 건 지금까지 문화로 본다 그러면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와 다르게 선거도 없고 민주주의의 민자도 사실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씨 외에 누군가가 권력을 장악한다는 건 상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씨 왕조로 보시면 돼요. 그런 상황에서 만일에 김주애를 지속적으로 후계자로 각인을 시키고 책봉을 한다 그러면 권력은 김주애로 가요. 그건 100%입니다. 근데 과연 김주애가 그 권력을 유지하느냐 그건 다른 문제죠. 그렇죠. 줄 수는 있으나. 줄 수는 있어요. 줄 수는 있는 게 아니라 100%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김주애가 이걸 잘 다스리느냐. 제국도 그렇잖아요. 세우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더 어렵잖아요. 네. 그러나 권력은 간다. 이대로라면. 그리고 내란이나 내전이나 쿠데타나 북한 체제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선.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요. 북한의 부대장들은 네. 중대 이상의 병력을 이동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 권한은 누구한테 있느냐? 김정은의 직보를 받고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어떤 사례까지 있었냐면 김정일 아버지가 총애했던 류영호라는 총참모장, 우리 지금 합참부장이 있었거든요. 네. 아주 강인한 군인이었어요. 강성이었고 김정일에게는 충성파였죠. 근데 이 사람이 김정은 집권 한 7개월 만에 처형당하거든요. 2012년 7월에. 그래요? 그 제목이 뭐냐? 총비서 동지의 허락 없이 군대를 이동시켰다. 이거예요. NHK가 북한 내부 자료를 가지고 실제로 그걸 보도했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네. 저도 그 자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대대나 연대급만 이동해도 이건 반역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게 쿠데타 할 수 할 수 있으니까요. 있다. 네. 가능성.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에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도 마찬가지. 포로도 그런 얘기하는데 우리는 합참이 있잖아요. 그럼 합참 의장부터 시작해서 군단장, 사단장 이렇게 쭉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북한은 이 합참, 이게 총참모부거든요. 이거 말고 총정치국이라는 감시체제가 따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총참모장이 있고 총정치국장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서열이 앞서요. 정치군이. 이 사람들이 군단 정치위원, 사단 정치위원, 대대 정치위원 이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감시체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것까지 다 보고가 돼서 직보가 돼요. 그러니까 병력을 이동하면 그 순간 평양에서 알죠. 그다음에 무슨 말 했는지도 다 기록합니다. 아,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앵커님께서 네 할 때 이렇게 고개 2번 끄덕거리지 그럼 써요. 고개 2번 끄덕거렸어. 싫어합니다. 싫어. 그래요? 저도 서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뭐 쿠데타 일어난다 뭐 그런 유튜브 제목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불가능해요. 아, 불가능하다. 우발적인 민족폭동이나 이건 가능한데 체계적인 조직화된 쿠데타는 지금 단계에서는 절대 못 일어납니다. 다만 이제 김정은 정권이 막 흔들리고 정치 감독 체계가 무너지고 이러면 일정 시간 지나고 나서는 가능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김주애로 권력을 줄 거야? 그럼 가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일단 납작 엎드리는 거죠. 네. 근데 만일에 김정은이 없다. 그럼 김주애는 헛발질을 많이 할 거고 그럼 우스워 보일 거고 그러면서 이제 깨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쿠데타가 나도 한참 뒤에 나죠. 아, 그렇군요. 근데 김정은 자체가 일단 나이가 40대 초반 아닙니까? 1984년생이니까요. 근데 지금서부터 이렇게 어린애를 갖다가 이렇게 후계자로 내세우고 막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결국은 지금 나오는 건강 이상설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게 패착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제 김정은의 아들설이 있잖아요. 네. 아들설. 현재 내세울 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있기는 있어도. 있어도 예를 들면은 장애인일 수 있잖아요. 아, 그럴 수 있죠. 예, 아니면 낳았는데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난 너무 어릴 수도 있잖아요. 너무 어릴 수 있죠. 예. 그럼 이런 의문이 들어요. 김정일은 부인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럼 김정은도 어디서 나오면 되지? 김정은이 지금 장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남은 성혜림 아들 김정남이었고 김정은의 위에 김정철 형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김정은 입장에서는 애를 낳았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그러니까 여자 관계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렇거나 아니면 고영이 엄마가 김정은은 할아버지랑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어요. 네. 단 한 장도 없습니다. 그렇게 흉내내지만 왜냐 할아버지가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왜냐면 엄마 고영이가 북한에서 천시하는 제일교포였고 외할아버지가 제주도 출신이거든요. 네. 그럼 지금 자기 백두혈통이라고 그러는데 백두산에 한라산 있잖아요. 그 한라산 줄기잖아요. 한라산 혈통이잖아요. 그러네. 그 다음에 첩이었잖아요. 거기다가 이 고영이는 무용수 출신이었어요. 네. 무용수는 북한에서 위신이 안 높아요. 더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이 고영숙의 언니가 탈북자예요. 네. 미국에 살아요. 완전히 그냥 진짜 뭐 공격받으려면 엄청 공격받을 수밖에 숙청당할 수밖에 없는 집안 구조네요. 고영이 언니가 고영숙이거든요. 남편 리강이에요. 이거 공개됐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김일성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김정일의 입장에서는 며느리를 취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산에서 숨어 살았다라는 게 정설이거든요. 그럼 아버지에 대해서 한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이렇게 피곤하게 해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중에 저렇게 안 살 거야. 나는 당당하게 나 아버지처럼은 안 살래. 나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이 제 개인적인 추론이에요. 네. 너무 좋게 김정은을 좋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들을 내왔겠죠. 분권적인 속성에서는 첫 번째.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주애를 고위주책으로 조기 후계 구도를 만들 정도로 지금 자식이 김주애가 적당할 그 유일한 인물이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제 판단이고 우리 정보 당국도 처음에는 아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나중에 물음표를 바꿨어요. 네. 자, 근데 제가 아까 건강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건 이해할 수 있죠. 여자아이고 그러니까 미리부터 주지시킨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뭐냐면 김정일이 2008년 8월에 뇌경색으로 쓰러지거든요. 네. 그리고 김정일이 그해 9월, 10월부터 김정은이 나타납니다. 네. 우리 이름도 몰랐어요. 그때 우리 그 언론에 보면 김정운으로 나와요. 운으로. 우리 이름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2009년 1월에 공개적인 이제 활동들이 나타나요. 발걸음이라고 척척척척척척 우리 김 대장 발걸음 노래가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 1월 달에 후계자 책봉식이 있었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그리고 언제 김정일이 죽었느냐? 2011년 12월 17일 날 죽었거든요. 네. 그때 우리 김정일이 쓰러졌을 때 우리 정보당국, 미국 CIA가 정확하게 예측했어요. 3년 정도 살 것 같다고.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일이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김정은이 갑자기 나타난 다음에 3년 뒤에 김정일이 죽었거든요. 네. 그것도 급사에서 개차 타고 가다 죽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 어린애가 왜 나오지? 김정일 때도 나오고 나서 김정은 나오고 나서 3년 뒤에 죽었는데 이러면 어떻게 연결되겠어요? 어디 아픈가? 왜 저러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 내에서 주민들 사이에. 김주에 나오고 얼마 뒤부터요. 왜냐하면 후계자로 나오고 나서 북한은 갑자기 후계자가 튀어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후계자가 나오고 나서 3년 만에 김정일이 죽었으니까 그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다가 북한 사람이 보기에도 김정은이 건강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체형에다가 우리가 만일에 저렇게 있으면은 아마 그 난리 날 거요. 이 여러 가지 뭐 치료 다이어트 시작해서 건강 이상 징후는 너무나 많아요. 30살 때 먼저 지팡이 짚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 뾰루지라고 그러죠. 볼에 있는 뾰루지는 벌써 5년째 그대로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게 없어지질 않아요. 커졌다 작았다 해도. 그러게 그거 참 희한하대요. 좀 짜버리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김일성이 혹 있던 거 아시죠? 네. 그 혹을 못 잘랐어요. 아. 혈관 때문에. 이것도 혈관계통일 가능성이 있죠. 안 그러면 잘라버리지 그걸 왜 안 그렇죠. 잘라버립니까? 그 다음에 담배는 손에서 안 놓잖아요. 담배를 안 들고 있는 장면을 찾기가 어려워요. 자기 딸 옆에서도 피고, 딸은 성당 갖고 다니고, 초등학교에서 피고, 유치원에서도 폈어요. 제 사진 가지고 있어요. 그 수해지구 가서 그 급하게 돌보는 고무보트에서 거기서도 담배 피고 있고요. 그 수행하는 현송월이라는 그 측근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가지고 다니는 그 비싼 구찌백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크리스탈 잿더리가 나와요. 항상 보면은. 그리고 꼭 성냥을 써요. 성냥을. 라이터도 아니고. 네. 그럼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통치 스트레스. 지금 올 1월 달에도 우시군, 운천군 맞아요. 간부들 집단 숙청했고 음주 접대받았다고 일본 공개 처형했다고 여러 군데 나왔거든요. 네. 스트레스. 그 다음에 또 하나 김정은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짜잘해요. 만기칠남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죠? 엊그제 백두산 설계연구소 제가 이제 조선중앙 텔레비전 봤는데 이 건물 아파트 단지 만 세대를 만들잖아요. 네. 이제 올해가 평양시 아파트 세대 만 세대 건설 사업 마지막 해거든요. 제가 그 통계를 갖고 있는데 오늘 안 갖고 나왔는데 그 만 세대 1년치에 설계 형성안을 1,000몇백 건을 보아주실 때 이런 말이 나와요. 김정은이 아파트 짓는데 아파트 문 이런 설계를 다 보는 거예요. 그걸 그 통치권자가 할 일이 아닌데. 네, 그 다음에 뭐라냐면 북한의 김정은이 이제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주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가방을 만드는데 그 가방 이름을 자기가 져요. 소나무 책가방이라고 쳐라. 왜? 소나무는 튼튼하지 않니? 학습장은요, 민들레 학습장이다. 왜요? 민들레 홀씨처럼 지식이 널리 퍼지지 않니? 자, 이건 은하수 화장품이라고 해라. 이름이 좋지 않니? 모든 거 이름을 지가 다 줘요. 심지어 어떤 것도 있냐면, 이 원산에 있는 이 국제 그 청소년 야영장에 가거든요. 벽걸이 위치를 보고, 여기 왜 벽걸이가 왜 없냐? 저기 옷장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모르는 소리다. 지금 비 오고 비 맞고 들어오면 옷이 젖었는데, 옷장에 넣으면 어떡하냐? 여기 벽걸이를 달아라. 그랬더니 측근들이 감동해서 또 달아요. 네. 그 다음에 항상 어디 가면 뭐라 하느냐? 시계 위치를 바꿔요. 이게 성격이가 쪼잘하군요. 쪼잘하죠. 지금 아마 우리 저기 앵커님이 그렇게 하면 여기 직원들 아마 다 나갈 거래요. 잠깐만. 약간 찔리는 게 있어가지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새벽 5시에 자요. 취침 시간. 새벽 5시에 제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첩보는 일본이 좀 비교적 정확하게 많거든요. 새벽 5시 하는 건, 내가 새벽 5시 잔다라고 하는 건 노동신문에 나왔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밤을 새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네.
새벽 5시 같이 오늘 일과를 마감합니다. 그럼 새벽 5시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막 김정은 걱정하지만 내부에서는 이런 지도자를 위한 막 그 내부 시스템 막 뭐 별의별 그 좋다는 좋은 거. 예, 뭐 먹이고 뭐 하고 뭐 하고 치료받고 관리팀이 전담해 있는데 건강이 뭐 그렇게 위험하게 그게 놔두겠느냐. 그런 연구소가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네. 하나가 만청산 연구소라는 데인데요. 별짓 다 합니다. 예를 들면 인삼을 직접 먹이면 안 되니까 인삼을 닭에게 먹여서 그 닭알을 준다든지 아. 이런 별짓을 다 해요. 근데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조선 왕들 그렇게 좋은 것만 먹었는데 오래 살았어요? 다 단명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은 일가 건강을 관리했던 연구소 출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을 안 듣는데요. 아. 우리도 그렇잖아요. 담배 끊어 그러면 끊는다고 그러고 피고 다니잖아요. 예를 그치. 들어. 그런 아, 것처럼. 내일부터. 예. 그렇죠. 근데 왜냐? 몸에 좋은 건 맛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잘 안 듣는데요. 그리고 새벽에 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밤에 하면은 야식을 먹잖아요. 그렇죠. 또 그럴 수 예. 있죠. 김정은이 와인을 좋아하는데 새벽 5시까지 주로 파트너가 김여정이래요. 동생하고. 예, 김여정이 왜냐면 밑에 있으니까 가장 신뢰할 만한 정보를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정은이 못 보는 오빠 저 사람 나쁘고 말이야 제가 이렇게 말해서 이럴 거야. 그래서 김여정의 별명이 평양의 저승사자랍니다. 아, 그래요? 김정은보다 더 무서워한대요. 왜냐면 고자질하는 사람이 더 무섭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보면. 선생님 제가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벽까지 일하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밤에 일하는 게 피로도가 2배로 늘거든요. 그리고 꼭 밤에 전화해요. 밤에 사람들한테. 네. 뭐 새벽에 2번 걸어오신 전화. 이게 지금 기록영화 제목이에요. 그리고 또 새벽에 찾아가요. 현장에. 그러면 언제 자겠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어쨌든 자기 참모들이 김주애를 이렇게 내세우는 데는 그거잖아요. 의미가 우리 지도자 당신이 지금 위험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거야. 사후 대비야. 이 의미잖아요, 사실. 이걸 김정은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게 김정은 지가 지시한 거죠. 아, 측근들이 그랬다면 목 날라가죠. 옛날에 조선왕조 있을 때 세자 잘못 독립했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라고? 나 죽으란 얘기야. 이렇게 왕이 화가 나서. 그 김정은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그거는 본인도 뭔가 알고 있다는. 그게 미스터리인 거죠. 이해가 안 되네.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 후계자가 보이고 한 3년 후에 김정일 때 그렇게 사망했던 것처럼 그럼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그러니까 김정은의 급사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면 그 뭐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거기다 또 핵까지 가지고 있고 뭐 대비책이 있나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있을 수가 없죠. 독재 정권의 붕괴는 지금 뭐냐면 제일 좋은 건 북한이 붕괴되면 내부에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서 네. 점진적으로 개혁 개방을 하고 남북 통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무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지금 준비한다는 게 2013년생 여자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딜레마가 뭐냐면 김정은이 저도 저 폭정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건 죽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죽은 다음에는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게 지금 우려인 거죠. 왜냐하면 이라크의 후세인, 리비아의 카다피, 이 철권 통치자들을 제거하면 평화가 올 줄 알았잖아요. 아니잖아요, 지금. 네. IS, 알카에다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시리아, 리비아 거의 거덜나고 있잖아요, 지금 내전으로. 그러니까 그게 비극이죠. 민주주의는 기적이 아닙니다. 네. 참 그 여러모로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의 속마음이 참 궁금하네요. 우리가 보통 느끼잖아요. 내가 나 요새 몸이 이런데 무거운데 아니면 어디가 아픈데 야 내가 이거 뭔가 지금 되게 몸이 안 좋구나. 내가 이거 치료 받아야겠구나. 내가 이러다 얼마 못 살겠구나. 그러면서 뭔가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한다든가 이러저런 우리가 액션을 취하는데 일반 사람이라면 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후계까지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지시를 했던 사람이라면 뭔가 자기가 깨닫는 게 있을 거고 그거에 따른 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김정은은 자기가 신인 줄 알아요. 아, 과대망상? 예, 왜냐하면 모든 독재자의 특징은 뭐냐? 나르시시스트예요. 트럼프 보세요. 자기 신이잖아요. 푸틴 보세요. 시진핑 보세요. 에르도안 보세요.
김정은 보세요. 자기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모든 데 관여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보면은 모든 분야에 직접 관여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자기가 개입 안 하면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독재자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자기가 가장 위대한 전략가고 김정은 힘들어요. 왜냐? 모든 데 자기가 관여해 해결이 되니까. 그러게 하다못해 학교까지 네, 뭐 다 하니.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기 몸을 모르겠어요. 자기 몸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본인이에요. 그렇죠. 본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김정은이 저 정도의 그 많은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저 어린아이를 왜 이렇게 일찍 데리고 나왔을까? 그럼 본인이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자기 건강, 그 다음에 자기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돌아가고, 실제로 안 돌아갑니다. 김정은이 안 움직이면. 왜냐? 자원은 한정된 상태에서 무리한 짓을 하거든요. 그렇죠. 지가 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지가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신기하게 일이 해결되거든요. 자기가 최종 결정권자니까 우선순위로 다 하겠죠. 그렇죠. 이런 거죠. 이제 저 총교수 동지 여기 해결이 안 됩니다. 알았어, 내가 할게. 여기 가서 물어봐요. 여기 왜 안 돼? 그럼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거 저거 없어요. 그러면은 당장 가져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데서 보내오겠죠. 그럼 바로 해결되죠. 그럼 이제 뿌듯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쪽에는 더 엉망이 된 거죠. 그럼 이제 다음 날 여기 가는 거죠. 여기 왜 안 돼? 이렇습니다. 여기 물건 가지고 이제 여기서 또 가져오는 거죠, 다시. 야, 그러니까 이게 이 김정은이 갑자기 뭐 사고가 생기거나 이렇게 되게 버리면 이게 다 먹통이 돼 버린다는 얘기잖아요. 조직에 힘이 없으니. 왜냐하면은 지역적인 자율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뭐 농업 부분, 공업 부분, 군사 이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김정은의 명령에 의해서 자원 분배가 그날로 바뀌니까 이 시스템에서 이거라도 없으면 이제 그 붕괴 수준으로 가는 거죠. 아, 그러니 이거 참 김정은의 그 독재자의 어떤 사망 이것으로 인해서 북한이 시스템 붕괴가 일어나고 그것이 이제 뭔가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단초가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더 나쁜 결과가 나올까 봐 그것도 걱정이 되네요. 그게 제일 불안이죠. 중동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중동이 보여주고 있고 리비아가 그랬죠. 시리아. 예, 그다음에 소련 붕괴하고 나서 유고슬라비아 대전, 그다음에 체첸 전쟁,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쟁 투성이에요 지금. 예,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좀 추적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엔 우크라이나 이야기로 좀 넘어갈 텐데요. 우크라이나 지금 전황이 어떻습니까? 나오는 뉴스 보니까 또 북한군 뭐 파병이 또 추가로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곤 하던데. 지금 전황 흐름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 자료를 좀 띄워줘 보시면 네. 저 화면에 이제 우리가 보는 위치에서 2월 25일이라고 써 있는 February 25일 저게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침공했거든요. 아. 뻘겋게 있는 부분이 점령한 부분입니다. 네. 굉장히 많이 점령했죠, 하루 만에. 그러네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빨간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드러났죠. 더 증가했네요. 더 증가했죠. 저게 아마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이 넘어요. 5분의 1이 넘어요. 그러니까 한 달이지 않습니까?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이제 우크라이나 미래가 없는 걸로 판단을 했죠. 그랬죠. 그런데 요게 이제 2024년 8월이거든요. 왼쪽에 보니까 많이 줄었네. 빨간 데가 다 사라졌죠. 네. 요게 이제 러시아가 전면 공격을 했는데 그 실패했어요. 그래서 전선을 밑으로 축소한 겁니다. 네. 저 전선이 사실은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저 전황입니다. 저 전황. 그런데 지금 저기 자세히 오른쪽 보면 이렇게 하늘색 표시가 되어 있죠. 예, 그림에. 이 옆에 있는 저기 붉게 표시된 부분은 대략 대한민국 남한 면적 정도 되거든요. 저걸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어요. 저건 100% 우크라이나 영토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하늘색 칠해져 있는 부분은 저건 러시아 영토예요. 아, 그래요? 저건 지난해 8월에 갑자기 저희 쿠르스크라는 지역인데 자꾸 나오죠. 네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저렇게 많은 땅 남한 면적을 뺏겼는데 갑자기 러시아를 침공을 해요. 거꾸로. 그게 저 파란색 면적입니다. 저게
거의 서울시 2배 면적쯤 되는 면적이거든요. 파죽지세로 지금 거의 한 3주 만에 저 정도를 장악했거든요. 그럼 저길 왜 공격했느냐? 남쪽 지키기도 어려운데. 그렇죠. 젤렌스키는 휴전이 강제 종전이 될 걸 예상을 하고 있던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올 거라는 걸. 그런데 러시아 영토를 장악하고 있으면 저 쿠르스크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적에서 패배하면서 몰락으로 가요. 소련한테. 저희가 세계 최대의 전차전이 수천 대의 전차가 엉켜서 싸웠던 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쿠르스크는 자존심이에요. 근데 저기를 장악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푸틴은 1945년 5월 9일이 전쟁 끝난 날이거든요. 네. 전승절이에요. 1945년 5월 9일 이후로 러시아 영토를 본토를 뺏긴 최초의 대통령인 거예요. 이거 아주 불명예스럽겠군요. 불명예스럽죠. 그러니까 저걸 갖고 있으면 휴전을 막을 수가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저걸 갖고 있으면 남쪽을 아무리 많이 뺏겼어도 푸틴은 반드시 저걸 받으려고 할 거니까 큰 땅이랑 바꿀 수 있는 거죠. 교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푸틴은 큰일 났죠. 요걸 좀 보시면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면은 자 이제 이 그림 보시면 이제 왼쪽 우리가 볼 때 왼쪽 그림 보시면은 하늘색으로 돼 있는 부분 이렇게 빨간색 밑에 부분은 러시아가 점령했고 그 하늘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회복한 지역이에요. 그래요. 많이 회복했죠. 많이 회복했네요. 네. 근데 저기서 교착이 돼 있는데 이제 오른쪽 보시면은 요거는 뭐냐면은 아까는 전체가 하늘색으로 비급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한 3분의 1, 5분의 1로 줄었죠. 그러네요. 이제 러시아가 빼앗아 간 거예요. 도로. 네. 저게 2월 23일 가장 최근의 자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남쪽의 남한 면적 정도는 그대로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고 쿠르스크는 대략 한 500에서 한 600제곱킬로미터 서울시보다 조금 작은 면적을 아직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를 장악하고 여기서 지금 전선이 교착돼 있고 저 쿠르스크 저기 인민군이 간 거예요. 왜냐 러시아로서는 저건 반드시 살아나야 되거든요. 푸틴으로서는. 이거 우리 6.25 때 그 고지전. 정확하게 이거 진짜 누가 더 이 땅을 한 뼘 서로 주고받고 여기 총력할 수밖에 없겠네요.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은 뭐 오늘은 뭐 우크라이나가 이길 것 같고 내일은 러시아가 이길 것 같고 그렇죠? 아니에요. 지금 전쟁이 1년 정도 지난 다음부터는 저 교착된 상태에서 거의 변화가 없어요. 고지전이에요. 그냥 말 하나 뺏었다가 다시 뺏기고 그만큼 뭐 5km 진전했다가 3km 뺏기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인명이 전쟁 초기보다 저 교착된 상태에서 지금 인명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긴 뭐 북한군도 뭐 벌써 추가 파병 뭐 얘기할 정도로 많이 사망했다고 하니 전사자가 나왔다고 하니까. 지금 11,000에서 2,000명이 지난해 10월 상순 갔고 12월 상순부터 전투에 투입이 됐는데 지금 현재 4분의 1에서 최대 3분의 1. 그러니까 3,000에서 4,000명 정도 전사 사상자고 1,000명 내외 전사자 발생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일개 사단이 갔는데 12,000 중에서 3, 4,000명이 두세 달 만에 손실됐다고 그러면 전멸한 거예요. 네. 그럼 부대가 사단 작전을 못 해요. 보충병이 반드시 가야 됩니다. 참 안타깝네요. 근데 어쨌건 지금 저런 전황 사이에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코너로 몰리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미국서부터 지원 끊겠다, 전쟁 더 이상 뭐 관여 않겠다 이런 식으로 그 종전 협상을 강요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유럽에서도 이제 점점 그러니까 이제 힘들죠. 나라들도 계속 지원해 주기가.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의 불행이 뭐냐면 우크라이나 인구가 4천만이 좀 넘고요. 러시아가 한 1억 4천 되거든요. 일단 규모에서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의 우크라이나 저 노란 게 지도거든요. 네. 정확하게 유럽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일종의 다리처럼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만일에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면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다 위험해지고요. 뚫리면 바로 독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이뻐하는 나라는 아니에요. 부정부패도 심했고 네. 민주주의 지수도 낮고. 근데 러시아는 항상 북극곰, 위험한 북극곰이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먹어버리면 유럽 전체가 뚫리니까 이제 목숨 걸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쁘지도 않은 우크라이나를.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 유럽이 전쟁 원인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나토에 가입하면 어떻게 되죠? 러시아가 뚫려버리잖아요. 그렇죠. 신강국까지. 반대 입장이 되는 그렇죠. 거죠. 반대 이제.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행한 얘기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도 점령할 수 없고 유럽도 나토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고 하니까 나토 가입이 헌법에 들어있어요. 우크라이나 헌법에. 그러니까 러시아가 침공을 했고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 유럽이 개입했고 미국이 개입했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 능력에 좀 과도하게 말씀드리면 3분의 2 이상이 미국과 유럽이에요. 아, 그러니까 3분의 1을 우크라이나가 담당하고 있고 전력 네. 규모에서 병력은 뭐 한 명도 안 보냈지만 무기 시스템. 예, 3분의 1이 미국, 3분의 1이 나토라고 보면 돼요. 근데 요건 형식적인 거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정찰, 감시 능력, 전자전 정보 이걸 안 주면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못 해요. 네. 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정부와 나토는 이 푸틴의 침략 행위에 대해서 응징을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누가 이기든 상관없어. 첫 번째. 누가 유리해도 상관없어. 미국 돈 안 쓸 거야. 그러려면 가장 빨리 끝내야 돼. 그 다음에 끝내고 나서 내가 그동안 들인 돈 우크라이나한테 받을 거야. 이 네 가지거든요. 그럼 가장 빨리 끝내는 방법은 뭐죠? 지금 원래 영토는 저 노란 거였지만 지금 뻘겋게 오른쪽에 칠해진 부분이 우크라이나 영토 5분의 1, 남한 면적을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거든요. 푸틴은 저거 장악하고 휴전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저걸 장악하고 하면은 지금 저기 루안스크라고 써 있는 부분과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남부 회랑이 완성됐고 저 지역이 원래 러시아는 자기들 땅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기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거든요. 러시아계가. 그럼 여기서 전쟁이 끝나면 푸틴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럼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죠. 푸틴은 조건을 들어주는 거죠. 너 영토 인정해줄게. 그러면 푸틴은 만세 그러겠죠. 그럼 이제 우크라이나가 나는 싫은데 무슨 소리야? 내 영토인데 내가 뺏겼는데 난 못 받아들여. 우크라이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카드는 없어요. 협박 카드가 있어요. 너 무기 지원 안 할 거야. 그러면 당장 못하죠. 그럼 끝나잖아요. 지금 그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나토는 뭐가 고민이냐? 트럼프는 이거거든요. 이거 우리 전쟁 아니야. 우리 떨어져 있잖아. 거기 멀리 떨어져 있어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말해요. 유럽한테는요. 그 니네 전쟁이니까 니네가 해결해. 그러면 트럼프의 인식 속에서는 푸틴이 좋든 말든 상관없죠. 근데 나토 입장에서는 푸틴이 불법 행위로 유럽의 땅을 뺏어갔는데 이걸 인정해주면 이게 나쁜 학습 효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일이 또 할 생길 수 거야. 있으니.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이번에 이제 우파 정부 들어섰죠. 여기서는 어떻게든 푸틴에게 상처 주는 휴전이나 정전을 원하는 거죠. 나토도 알아요. 우크라이나 영토 잃어버린 걸 회복 못한다는 거.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푸틴이 만세하는 형태, 푸틴이 이긴, 푸틴이 빙그레하는 그런 휴전하는, 종전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칼자루는 트럼프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크루츠크 지금 땅이라도 확보를 해서 그래서 푸틴에게 정치적 상처를 불명예를 줘야 된다. 이런 그러거나 거네요. 아니면 최대한 영토를 더 수복시켜 주거나. 그거 주는 대신 더 그렇죠. 내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아닌데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러면 휴전하면 전투가 소강 상태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왜냐 휴전하는 동시에 내가 서 있는 땅이 내 땅이 되니까 지금 고지전 말씀하신 대로 한 치라도 더 뺏으려고 거기다가 특히 쿠르스크 푸틴 입장에서는 이거는 휴전하기 전에 반드시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인민군을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인해 전술로.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정말 전에 핵무기를 괜히 포기했다. 막 이제 그런 후회. 우리 안보를 책임져 준다 그래서 핵무기를 다 포기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이제 후회를 엄청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전에 핵 보유국이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능력 혹은 뭐 이런 의도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들이 막 떠돌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있죠. 우크라이나는 원자력 강국이에요. 체르노빌 사건도 우크라이나에서 났잖아요. 원자력 발전소가 많고요. 원자력 인프라가 많아요. 과거 핵 관련했던 그런 관련 인프라, 인력 인프라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때 핵을 괜히 포기했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때도 강대국들이 강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다 넌 루가법이라고 그래서 미국 상원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서 우크라이나에게 어마어마한 또꼬무를 줬어요. 그때 우크라이나만 포기한 거 아니에요.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세 나라가 다 포기했어요. 대가를 받고. 물론 그때 그러니까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는 없었고요. 그 당시. 왜냐하면 핵은 빈자의 무기가 아니에요. 네. 유지 관리에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국, 미국, 러시아라고 하는 강대국들이 강요를 했고 유지 관리할 수도 없었고 이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했고 돈 싸들고 가서 준다는 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뭐냐? 그때 부다페스트 각서라는 게 있거든요. 너 국경선 존중해 줄게. 근데 그게 양해 각서였어요. 강제력이 없는. 강제력이 없는. 예. 그게 잘못이죠. 소위 MOU 같은 거. MOU였어요. MOU는 뭐 지키건 말건 뭐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강제 협정이고 그때 우크라이나를 지킬 수 있는 확고한 이 뭐라 그럴까 안전장치를 마련해 됐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정치가 혼란이었어요. 그때 혼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뭐 우크라이나가 핵을 뭐 포기 안 했으면 됐지 아니었어요. 그때는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쉬운 건 그때 확실하게 안전 보장을 못 받았다는 게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뭐 광물, 우크라이나의 광물 뭐 50%인가 얼마를 미국에다가 개발권을 주는데 그 대안으로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담보받고 싶은 건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인데 이거에 대한 명확한 이렇다 저렇다 기준이 없이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또 이번에도 이렇게 돼서 또 나중에 또 무슨 불씨가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약소국의 한계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냉혹함을 보여지는 게 전쟁이 안 끝났잖아요 지금. 네. 근데 그 약소국 등을 쳐갖고 전쟁 끝나기도 전에 지금 대가를 받는 거 아니에요. 사인도 안 했는데 도장 찍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 뭐냐면은 가치 기준이 없어요. 오로지 이게 가치입니다. 돈 어떻게 이익이 되냐 지금 당장. 이게 가치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이권을 받아가잖아요. 아마 향후에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거기서 이권을 또 가져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돼버리니까 안보도 돈이에요. 안보도 그렇죠. 돈이에요. 가치도 돈인 거고. 지금 뭐 오죽하면 나토 회원국 동맹인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넘보고 캐나다 우리로 치면 한미 관계보다 더한 게 캐나다하고 미국 관계거든요. 그렇죠. 바로 이웃 국가고. 근데 우리 주로 들어오라 그러고. 모욕적인 말이죠. 그렇죠. 우리로 치면은 우리 제주도를 트럼프 대통령이 독도를 넘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로 가면 국제 질서가 무너져요. 그러게요. 이게 처음이라 미국에 힘이 있으니까 긴장하고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데 이게 좀 도가 갈수록 지나치다 그로 인해서 피해받는 그러니까 뭔가 타격을 받는 나라들이 이렇게 늘어날수록 이제 뭔가 막 폭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긴 해요. 이 기축통화 달러를 미국이 쓰는 이유가 국제사회가 미국을 신뢰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신뢰할 수 없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단기적으로는 돈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등쳐갖고 히터를 가져가면 저기 중국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욕했던 중국의 약탈적인 1대1랑 뭐가 다릅니까? 그럼 중국이 그동안 해왔던 것과 똑같은 약탈 성격을 미국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면 역사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혁명을 하려도 역사혁명을 해도 꼭 명분을 찾습니다. 그렇죠. 이상한 뭐 왕자라도 하나 데리고 오든지 그다음에 전쟁을 일으켜도 조작된 사건 같은 꼭 사건을 만들어요. 명분으로. 명분이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만일에 도덕적 지도력을 상실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미국이 몇 푼 벌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팍스 아메리카나가 몰락하는 거예요. 아무도 미국을 존경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모든 제국은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네. 중국. 이 조선시대 때 선비들이 우리가 보면 짜증날 정도로 사대주의 하잖아요. 그러게 뭐 사대부. 막 달려가서 뭐 님계신 뭐 이렇게 시쓰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 매력이 있었거든요. 유교 문화의 원천, 선진 문화. 안 시켜도 달려와서 배우고 갔단 말이에요. 저희들 대학 다닐 때
거의 대부분 미국으로 갔어요. 지금 미국이 진짜 아메리카 드림 해가지고 네. 선망의 나라죠. 전 그래서 소련으로 갔습니다. 근데 자, 농담했습니다만. 그건 뭐냐? 아메리칸 디 어트랙션 오브 USA 미국의 매력이거든요. 네. 자유, 평등, 인권, 풍요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제국은 폭력만으로는 유지 안 합니다. 그 천하의 몽골도 고려 같은 경우 자치권 인정해 주잖아요. 로마 제국 어떻게 합니까? 모든 자기들이 지배했던 것을 종교를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하나다 그러니까 짜증내지 무슨 자기 다신교인데 그게 한 원인도 되는 거거든요. 탄압에.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를 가져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유교, 공자, 불교 문화 이런 원천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수천 년간. 그러니까 제국이 될 수 있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풍요로움도 있지만 민주주의, 보편 가치가 있었거든요. 그걸 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제? 그럼 그 지도력 위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중국이 왜 G2 미국의 패권을 도전 못하느냐? 그 보편 가치가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국을 신뢰를 못 하잖아. 이거 지금 협력을 해도 언젠가 또 뒤통수 맞을 수 있어. 이런 불안감. 그러니까 중국의 매력이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네 뭐 해 그러면은 시진핑 독재. 너 독재 왜 해 그러면은 우리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야 그러잖아요. 무슨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가지고 보편적인 세계 가치가 됩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공자학원 만들잖아요. 수천 년 죽은 공자라는 미라를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아직도 삼국지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맞죠. 유교가 현대적으로 재해석될 수 있지만 현대 사회 전 세계가 보편 가치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한계가 바로 그 스마트폰 보편 가치가 없는 건데 지금 미국은 그 보편 가치를 상실해가는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지금 트럼프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저건 미국의 비명이다. 팍스 아메리카나 저문은 팍스 아메리카나의 미국의 비명이다. 바이든은 그나마 얼굴에 분칠이라도 하고 나와서 우리 동맹이니까 같이를 해야 돼. 힘 있으면 혼자 하죠. 날 따르라 그러죠. 힘이 없으니까 같이 하자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잖아요. 동맹한테. 동맹 등을 치잖아요. 지금 벌써 많은 한국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많이 달라졌죠. 어제 얘기하고 나서 어제 제렌스키 보고 독재자라고 그러면서 오늘은 내가 그런 말 했나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현실에서 본다 그러면은 사실은 근데 지금 이러한 거를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없는 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 이 결과에 맞는 또 이 한반도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는 또 북한과의 관계가 있고 하니까 이것이 한반도 안보나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은 진영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요. 진영은 느슨한 진영입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사실 들여다보면 각자 도생이에요. 유럽과 미국이 분열하는 것도 미국은 옛날만큼 전 세계 질서를 책임지기 어렵고 유럽이 저렇게 화내는 것도 유럽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이해관계, 유럽 안에도 분열되어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국가들일수록 지원하지 말자는 여론이 높아요. 그러니까 느슨한 진영들 속에서의 각자 도생이 지금 현 단계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우리가 혈맹이잖아 라고 타령해봐야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그 강요받는 것처럼 우리도 뭔가 패싱을 당하지 않을까 남북 관계에 있어서 혹은 핵무기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매력이 뭔지. 우리의 매력. 우리의 매력. 그러니까 The Attraction of Korea가 없으면 ROK가 없으면 패싱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벌써 미국이 트럼프가 한국 조선 좋아? 미국 조선 사람 거의 중국이 함정 척수에서 미국을 능가했고 빠르게 추월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K 방산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세계 최고의 조선업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반도체 배터리가 있고, 그 다음에 국방력도 세계 5위예요. 뭐 설왕설래가 있지만 저는 5위 맞다고 봅니다. 핵무기를 전략 무기를 빼면 핵무기 갖고 지금 핵무기 못 쓰잖아요. 사용을 못 하죠. 그럼요. 그 다음에 우리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력을 잃는 순간 우리는 그건 자동적으로 패싱이에요. 근데 우리가 미국이 필요한 걸 가지고 있는 순간 우리가 매력을 유지하는 순간 미국은 우리를 못 버리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트럼프 오바마 정부가 피보트 에이시아라는 정책을 폈거든요. 네. 아시아로 돌아간다. 누구 잡으러? 중국 잡으러. 이거를 트럼프도 일기가 받아갖고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아시아를 인도태평양으로 확장을 시켰어요. 네. 이게 트럼프예요.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트럼프 다 나빠? 그런데 중국 잡는 건 잘했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지역에 나서고 있지만 중국 잡는 건 오히려 더 강화하잖아요. 네. 그러면 중국을 잡겠다는 목표는 확실하거든요. 지금 푸틴하고 저렇게 밀착하는 것도 사실은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견제예요. 네. 그러면 중국을 견제할 때 아시아에서 일본은 미국의 거점이지만 섬이잖아요. 그렇죠. 대륙에 붙어 있는 거점은 우리밖에 없잖아요. 한미동맹은 사실은 우주동맹이에요. 왜냐, 세계 최고 1위랑 세계 5위가 지금 결합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중국 코앞에 지금 육상에 지금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의 전략 가치는 어마어마하죠. 그럼 우리는 우리의 매력을 바탕으로 요구할 건 강하게 요구해야 된다. 그리고 줄 건 줘야 돼요. 방위비 올려달라면 어쩔 수 없어요. 주한미군 주둔 부담비. 그 다음에 방위비 올리라고 그래도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수용을 해야 되죠. 아마 주한미군 철수 일부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미국 의회가 먼저 알아서 주한미군 28,5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의회에서 제동장치 걸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패싱되면 어쩌지? 우리 옛날에 사랑했잖아. 안 통합니다. 나 이런 거 가지고 있어? 너 나 필요하잖아. 너 필요한 거 내가 줄 거고 너는 내가 필요한 거 줘야 돼. 거래 중심적 동맹 관계는 최소한 트럼프에겐 그게 안 통합니다. 우크라이나도 결국 내놓잖아요. 결국 맞아요. 트럼프의 그 협상의 기술 보더라도 강한 상대를 오히려 더 매력 있어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매력이 충분하고 미국이 못 버릴 이유가 충분하니까 우리는 강하게 우리가 원하는 거를 요구해야 당연히 된다. 그러니까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거지. 우리가 옛날에 사랑했으니까 나 봐줘야지. 트럼프한테 통하겠어요? 그렇죠. 지금 저 불쌍한 우크라이나 의도 터져 있는데 여기서 전쟁도 안 끝났는데 돈 내놔. 그게 지금 그 미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트럼프 4년은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 그 정책 당국자들 좀 깊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요즘 그 러시아와 동맹을 맺은 북한 그리고 파병한 북한군 뭐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최악으로 가고 있다. 뭐 더군다나 거기에 시진핑과의 그 악연 뭐 이런 개인적 불화 이런 것들까지 이제 지금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북중 관계는 최악이다. 최악에서 지금 더 나빠지느냐, 관계를 모색하느냐, 요걸 양쪽이 이 저울질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김정은은 기본적으로 철저한 반중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김정은이 시진핑을 처음 만난 게 2018년 3월 달엔이거든요. 2011년 12월 17일 날 아버지가 죽었거든요. 그 긴 시간 동안 중국하고는 그 어떤 교류가 없습니다. 그 어떻게 하느냐? 2013년 12월에 그 유명한 장성택을 처형하죠. 집권하자마자 네. 2년 만에. 장성택은 북한의 경제적 이권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었고 북한의 경제적 이권이라 하면 북중 교역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성택은 어마어마한 친중파였고 친중파대 거두였습니다. 네. 그리고 장성택이 장악한 많은 이권 기관들은 중국과 아주 긴밀한 선을 연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장성택을 죽여요. 그럼 장성택만 죽였겠어요? 그 파들. 그 파들을 싹 죽였습니다. 주요한 사람들. 숙청하거나. 그러면서 2013년 12월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일련의 숙청 과정에서 2015년까지 2015년 5월에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처형하거든요. 요 시기까지 차관급 이상만 200여 명을 처형하거든요. 엄청나네요. 차관급 이상만이요. 차관급 이상 말고 지도부를 정말 많이 죽였네. 다 죽인 거죠. 네. 그러면서 이 상당수는 친중 라인. 지금 그 이후로 친중 라인은 씨가 말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친중 라인을 누굴 죽이느냐? 2017년 2월에 김정남을 말레이시아에서 암살합니다. 대낮에. 뻔히 알면서. 근데 그 김정남을 누가 보호하고 있었느냐? 중국이 보호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린 북중 관계가 막 혈맹으로 알잖아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 15억이라는 인구가 지금 2,500만 밖에 안 되는 북한 정권 바꾸는 게 일도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항상 양측은 긴밀하게 협력했지만 북한은 항상 거리를 뒀어요. 그러니까 중소 분쟁 시기에도 등거리 외교. 중국 갔다가 베이징 갔다 모스크바 갔다 이걸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벌 수가 없죠. 이 버퍼존이니까.
한미일에. 네. 북한 입장에서는 생존을 책임져 주는 게 중국이거든요. 둘이 애증 관계예요. 애증 관계. 그러니까 2018년 3월에 김정은이 왜 갔느냐? 이미 친중파 싹 죽였으니까 부담이 없고 2018년 3월에 딸은 갔지만 4월에 문재인 대통령 만나잖아요. 판문점에서. 그렇죠. 6월에 싱가포르에서 트럼프를 만나잖아요. 이쪽을 만나려면 뒤가 허전하니까 가서 얘기한 거죠. 이제 잘해보자. 이제. 이러니까 시진핑은 어떻겠어요? 이용만 당한다. 승질나도 알았어 잘해보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고들이 이제 관계를 개선해 옵니다. 근데 어디서 삐끗하냐? 러우 전쟁 끝나고 북한이 러시아한테 크게 밀착하고 결정적으로 지난해 6월 19일 날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적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거든요. 네. 여기에 유사시 군사협력이라는 동맹조약이 들어있거든요. 동맹조약은 아니지만 그럼 이게 시진핑의 코털을 건드린 거예요. 그러게요. 그 어떤 북한의 유사시 어떤 상황이 생기면 러시아군이 언제든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왜 건드렸느냐? 이거 이전에는 중국만 조중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 조약에 의해서 중국만 유사시에 군대를 파견할 수 있었거든요. 그게 시진핑의 꿈이거든요. 중국의 군대를 파견해서 위성 국가를 세우거나 점령하는 게. 그러면 지도를 보세요. 중국이 북한을 통해서 동해로 나올 수 있잖아요. 아, 그러네. 지금 못 나오잖아요. 압록강 뺏겼잖아요. 그쪽 지역을. 그렇죠. 연해주를 1860년 베이징 조약에 의해서 러시아한테 뺏깁니다. 네. 그때 홍콩도 뺏기지만 홍콩은 반환기일이 있었거든요. 연해주는 반환기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꿈은 동해로 나오는 겁니다. 이걸 차항출해라고 그러거든요. 남의 항구를 빌어서 바다로 나온다. 이게 시진핑의 꿈이거든요. 그런데 러시아가 유사시 군사를 개입할 수 있게 해놨으니 유사시 사고가 터지면 러시아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러시아는 동해로 나오는 걸 막을 거예요. 왜냐? 중국이 동해로 나오면 블라디보스톡과 시베리아 걱정이 중국한테 포위되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 연해주의 쪽 지역은 중국 땅이었잖아요. 그전에는 뭐 우리 거였죠. 간도도 우리 거였고. 그렇죠. 네.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시진핑의 꿈이 좌절되는 거죠. 그 짜증나는 거죠. 이때부터 아주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러우 전쟁의 효과예요. 그러니까 북러가 밀착할수록 북중 관계는 악화되어 온 거죠. 근데 북한이 이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계속 추구할 것이다.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 그러면서 뭐 미국 대사관이 평양에 설치되고 뭐 이러저러한 관계 개선들을 추구하려고 그러면서 경제 제약도 이제 좀 해제가 되고 이런 것들을 노리는 것도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한 거라고 생각을 하던데요. 중국의 악몽적인 시나리오는 자 북러 밀착했어요. 파병까지 했어요. 이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푸틴이 프렌드십 좋죠. 그럼 트럼프가 북미 관계를 중재할 수도 있잖아요. 네.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꿈은 북중 관계도 아니고 북러 관계도 아니에요. 북미 관계 개선이에요. 수교. 그럼 제재 해제받고 전 세계의 보편 국가로서 편입을 할 수가 있고 만일에 해까지 인정해 준다면 네. 여기에 미래를 걸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북일 관계예요. 북일 관계는 뭐가 있느냐? 수교 배상금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100억에서 한 300억 달러 되거든요. 북한 지난해 교역액이 25, 한 5, 6억밖에 안 돼요. 우리로 치면 100억만 해도 1년 수출 규모의 4배인 거고 300억이면은 12배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는 그럼요. 엄청난 거죠. 그럼 일본은 왜 접근하느냐? 일단 일본은 납치자 문제, 북한 이게 해결하는 게 꿈이에요. 일본 총리 보면 여기에 파란 리본이 달려 있거든요. 그 블루 리본이라고 그래요. 그 동해 바다 색깔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은 일본인 납치자 문제만 해결하면은 장기 집권도 지지할 정도로 그 문제가 커요. 핵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일본은 납치자 문제 해결하면 이게 꿈이죠. 그다음에 수교하면 어떻게 되죠? 북한과 수교하면 남한도 관리하고 북한도 관리하고 그럼 한반도 영구 분단을 관리할 수 있잖아요. 일본은 잘 아시잖아요. 우리 통일 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강국으로 나서는 걸 그럼요. 원하지 않죠. 주변 그러니까, 국가들은. 그러니까 일본은 어느 정권이든 북한하고 물밑 조처를 하거든요. 납치자 문제는 이건 핑계고 북한하고 수교가 일본이 목적이에요. 돈 주는 게 목적이에요. 100억 달러, 300억 달러 주면은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일본 물건으로 줘요. 네. 그럼 일본 경제에 편입되는 거죠. 그럼 중국 입장에서 평양에 일본 대사관 들어와, 미국 대사관 들어와, 맥도날드 햄버거, 도요타 자동차는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중국 쳐다보겠어요? 악몽이죠, 지금. 이 시나리오가 가니까 지금 시진핑은 노심초사죠. 근데 중요한 건 시진핑이 지코가 석자라고 경제가 엉망이니까
북한에 관심을 집중할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아, 진짜 이 주변 국가들, 열강들의 이해관계가 진짜 한반도에 다 몰려 있네요. 우리 땅이 그렇잖아요. 바다에서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이게 참 우리가 잘 주시해야 돼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유럽을 연결한 다리였잖아요. 네. 한반도는요.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한 다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가 가진 이 매력, 우리가 가진 이 힘,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지렛대로 삼아서 트럼프와 강력한 협상을 원하는 거 다 받아낼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줄 건 주고. 우크라이나 버전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전체가 미국으로 가는 걸 받아들이겠어요? 그럼 그냥 사드 하나 설치하는 거 가지고도 그 난리를 쳤는데. 거꾸로 우리 전체가 중국으로 가는 걸 미국이나 일본이 받아들이겠어요? 거기는 그건 진짜 악몽이겠네요. 그게 바로 우리 매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분단으로 북쪽은 러시아와 중국 영향권, 남쪽은 태평양 미국과 일본의 영향권.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불안한 균형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진짜 이게 우리가 한반도가 이렇게 통일이 돼서 하나의 국가로 된다 그러면 모든 나라들이 진짜 눈치를 엄청 볼 수, 우리의 우리가 완전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우크라이나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일단 우크라이나는 민주주의와 부정부패 지수가 유럽 최하위권이에요. 러시아가 최하위고 우크라이나 두 번째거든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네. 경제력, K방산, 그 다음에 한류, 그 다음에 국방력 이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만약 강력하게 우리 주도로 통일이 돼서 그럼 인구가 8천만이거든요. 인구 8천만에 강력한 국가가 경쟁력 있는 국가가 또 남북은 상호 경제가 호환성이 있어요. 네. 북쪽은 자원이 많고 우리는 기술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통일이 되면 유라시아 가는 교통물류의 거점이 허브가 되거든요. 그 유라시아 횡단 철도 뭐 예전에부터 그 얘기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주도의 대한민국 주도의 평화통일, 민주주의 국가의 기반을 둔 자유, 민주, 번영의 국가가 된다고 그러면 못 건드리죠. 우리하고 협상해야 되죠. 이게 일본이 꿈이 뭔지 아세요? 한일 해저 터널 뚫는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 해저 터널을 뚫으면 대륙이 될 수 있잖아요. 영국이 도보의 밑에 그러네. 똑같은 섬이 거거든요. 아니라 이젠. 그러니까 일본은요, 우리하고 관심 없이 항상 설계도 만들고 막 떠들고 그래요. 한일 해저 터널.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거든요. 꿈이죠. 꿈이죠. 지금 그렇다면 어쨌건 지금 이러한 이해관계 가운데서 중국의 지금 악몽이 시작됐다 말씀하신 대로 그 이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북한 정부가 됐든 김정은에게 이제 어떤 압박을 가할 텐데 지금 뭐 추진하고 있는 게 있네, 계획하고 있는 압박들이. 지금 어느 정도 압박이냐면 이제 2018년 3월에 딸인 갔다 그랬잖아요. 그 이제 방추이섬이라는 해변이에요. 거기에 둘이 이제 모래사장 걸으면 발자국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걸 동판으로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 시멘트로 덮어버렸어요. 덮어버렸고, 북한은 또 올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진핑이 보낸 연합장을 네. 노동신문 1면이 아니고 3면에 실었는데 순서가 콩고하고 쿠바보다 더 뒤에고, 시진핑 이름도 안 넣었어요. 그냥 중국 국가주석과 부인이 보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서로 뺨을 때리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중국은 북한을 그럼 무작정 소외시키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북한은 또 어떤 게 두렵냐. 북러가 밀착했는데 2023년 북한 대외교역의 98.3%가 중국이에요. 네. 러시아는 산업이 없기 때문에 중국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겠네. 그러면 거기다 또 지금 휴전협정이 종전이 되면 북러 관계는 아무래도 더 세지진 않거든요. 러시아의 입장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하락하거든요. 그러면 김정은으로서는 러시아가 북한을 버리진 않겠지만 닥쳤던 개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 인민군은 가서 어떻게 됐어요? 보니까 싸움도 허접스럽게 하고 뭐 전투력도 없고 그건 창피하거든요. 그럼 이제 또 머리가 생각하는 그럼 시진핑이랑 또 관계를 개선해야 되나? 지금 요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관광객을 못 뽑느니 들어갔느니 뽑았는데 중국 정부가 안 보냈다느니 요게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으로 왔는데 양측이 옛날에도 그랬거든요. 최악으로 가면 꼭 회복했어요. 서로가 손해니까. 그렇죠. 더 최악이면 아마 시진핑이 평양 가거나 김정은이 베이징 갈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 없다는 짓도 이제 껴안고 뭐 따고 하고 뭐 이러겠죠. 그러나 구조적으로는 이 밑그림은 이렇다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진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되거나 뭐 하여튼 휴전이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보다는 우리가 더 필요하다.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 그로 인한 어떤 또 여러 가지 변화 가능성들 언급하기도 하잖아요. 그때 가서 또 북한을 배신하거나 북한이 실망할 만한 러시아의 어떤 정책이 나오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남북한을 동시에 관리하는 두 개의 한반도 정책을 가져갈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과 나토와의 안보적 불신은 정전이 되든 휴전이 되든 해결이 안 되니까 북한의 안보적 중요성은 계속 남을 거예요. 전쟁 중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푸틴 입장에서는 전쟁보다는 경제 재건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을 장악하고 있는데 남한 면적이거든요. 남한 전체를 재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엄청난 사업이네요. 그리고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에서 주로 전투가 일어났어요. 거기다 폐허가 됐을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재건 수요보다 러시아가 훨씬 큽니다. 그런데 나토하고는 척을 졌으니 나토와 경제협력 관계는 제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돌려주지 않았으니 유럽이 제재를 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서쪽으로 이제 못 나가는 거죠. 그럼 푸틴은 애시당초부터 반서방주의자고 뼛속 깊이. 그럼 동방에서 러시아의 미래를 찾겠다는 게 신동방 정책이거든요. 네. 그게 상하이 협력기구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인도와 관계 개선, 중국과의 관계 개선. 근데 푸틴의 꿈은 뭐냐면 시베리아 극동에 있는 무한한 자원을 이쪽 태평양 쪽으로 빼겠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시베리아 횡단철도, 블라디보스톡에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이 유일한 세계 유일한 대륙간 횡단철도의 물류망. 그 다음에 또 하나 녹고 있는 북극 항로. 이 세 가지가 노다지거든요. 이걸 이용을 해서 러시아의 미래를 개척하겠다는 거거든요. 어차피 서방과의 협력은 어려우니까. 그럼 이때 동방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한국이에요. 한국. 벌써 러시아 쪽 지인들한테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 건설 세계 최고다. 그렇죠. 설계 시공 감리 그럼요. 그러면은 러시아의 저 막대한 이 전후 복구 사업 여기서 한국은 상당한 찬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뭐 러시아 뭐 제재 계속될 텐데 미국이 제재를 실질적으로는 풀어줄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유지가 되지만 러시아가 그럼 제재 그대로 유지되고 굶어 말라 죽는 상태에서 합의하겠습니까? 우리한테 찬스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러시아가 필요한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첨단 기술, 정밀, 기계, 전자, 배터리, 반도체, 경공업, 심지어 한류. 우리 문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국민 음식이 이 즉석 라면, 초코, 과자 이런 것들일 거 아니에요. 초코파이 뭐 이런 예, 거. 국민 음식이에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호감이 굉장히 높아요.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푸틴 딸, 푸틴 뭐 부인이 또 있지만 첫 번째 부인 딸이 우리 한국 유학생하고 아주 진하게 사랑해서 결혼까지 할 뻔했어요. 저 그거 해외 토픽으로 봤습니다. 예, 언론에 나왔었어요. 딸도 참 이쁘던데. 예. 그냥 러시아 남녀가 한국 남녀를 되게 좋아해요. 아, 이 한국 남자가 러시아 여자랑 결혼하기도 하지만 또 러시아 남자가 한국 여자랑 결혼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러시아 여자들이 많이 한국 남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려인들 때문이에요. 아 그래요? 고려인들이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들 교육시켜서 가장의 책임. 그게 그 문화가 러시아는 좀 부럽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이혼율 높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면 책임감이 있다. 가정을 돌본다. 이게 강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있지만은 또 한류 문화. 우리에 대한 호감도. 그러면 우리가 러우 전쟁 이전에 한러 관계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럼 돌아가야죠. 러우 전쟁은 선악의 전쟁이 아니고 얽히고 설킨 이 복잡한 전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전쟁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관련 있는 전쟁이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편을 들고 싶진 않지만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둘 다 소련이었어요. 소련이 김일성을 지원했거든요. 그러면 우크라이나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아요. 네. 우크라이나에 군수 공장이 많았거든요. 거기 탱크 공장. 아주 2차 세계대전 제일 유명했던 T-34 탱크. 이게 밀고 내려오면서 우리 국군들이 너무나 희생당하셨거든요. 네. 그 우크라이나 공장에서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심지어
미국의 조종사로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참전을 해서 우리하고 많이 전투를 했어요. 그래서 전쟁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박물관에 가보면 거기 그런 거 있었어요. 노동당에서 보낸 감사편지, 감사장. 북한 노동당이. 예, 6.25 때 도와줘서 고맙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우리한테 사과 한 번 한 적 있어요? 하긴 무기 그렇죠. 달라고 그러고. 근데 왜 자꾸 러시아는 마찬가지죠. 러시아는 소련이었으니까 우리를 압박한 주요 세력이었죠.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우리한테는 차이가 없다고요. 근데 왜 그들의 얽히고 설킨 전쟁을 무슨 뭐 악마화하고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도 역시 우리의 이해관계, 국제 이해관계를 따라갈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래도 우크라이나를 인도적 지원하고 러시아를 비난한 건 뭐냐? 어쨌든 강대국이 약속을 침략한 건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도 우리를 비호국으로 지정했거든요. 그 정도인 거지. 전쟁 끝나면은요. 그때는 우리 생존이잖아요. 냉혹한 국제 세계에서 우리 국익을 다 찾아가야 되는 거지. 뭐 러시아는 나쁘고 우크라이나는 착하고 그런 건 아니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북한하고 얼마나 관계 좋은지 아세요? 군사협력 관계? 우크라이나하고 중국하고 뭐 요즘 보니까 뭐 중국 욕 국내에서 많이 먹더라고요. 중국은 욕하는데 우크라이나는 착하고 우크라이나가 중국과의 관계가 아주 좋았어요. 유럽의 1대1의 거점이 우크라이나였고 우크라이나가 인민해방군 군사기술 현대에 무지하게 혁혁하게 기여했어요. 심지어 우크라이나가 항공모함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항공모함을 중국에 팔았어요. 그걸 역설계해서 지금 중국이 항공모함 찍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냉혹한 거예요. 선악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철저하게 이해관계, 국제 이해관계에 따라갈 필요가 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아무래도 이제 북한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분위기가 전쟁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러시아는 이제 한국하고 가까워질 것 같은데 이런 불안감에서 뭔가 또 달라지는 뭐 중국하고 가까워진다든가 뭔가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초조하죠. 이번에 지금 초조하다. 오늘 이거 녹화하는 날이 2월 28일이잖아요. 네. 2월 25, 26, 26, 27, 28 3일 연속 김정은의 군사행보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샤프가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러시아 모자예요. 이렇게 쓰는 거. 한겨울 모자입니다. 지금 여기도 이제 봄이 오지만 북한도 영상 10도 막 넘어요. 네. 근데 한겨울에 샤프가 쓰고 할 일이 없거든요. 근데 샤프가 모자는 러시아의 협력을 의미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나 너 짝사랑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전쟁 끝나면 나 버리면 안 돼. 그리고 이제 군사를 왜 다니느냐. 군사학교 두 군데, 그 다음 전략순항미사일. 나 능력이 있으니까 날 버리면 안 될 걸, 나 필요할 걸,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의 딜레마는 뭐냐. 인민군 11,000-2,000명을 파병했고, 수천 명이 희생됐고, 북한이 러시아가 쓰는 탄약의 절반 이상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아직 받은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더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종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약속 안 지킬 수도 있고. 그럼, 야, 나 화장실 갔다 왔어. 그 화장실 갈 때는 화장실을 준다고 그러면 뭐, 천금이라도 주겠죠. 근데 갔다 오면 화장실이 필요하겠지만 여유가 있거든요. 이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이 상황이 아주 바람직하지 않죠. 또 가서 인민군이 결정적으로 전제를 뒤집었다. 그럼 얘기가 다르죠.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하죠. 또 하나 2021년 기준으로 북러 교역은 4만 불 정도거든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당시 우리는 270억 불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럼 김정은도 그거 알죠. 한러 간에는 서로 주고받을 게 많아요. 네. 경제가 상호 보완성이 있는데 북러 간에는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이제 초조해지기 시작하죠. 그러게 이대로 끝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초조해지죠. 그러면 이제 김정은으로서는 이제 계속해서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갑자기 리히용 당비서 모스크바 방문한 만나주잖아요. 네. 근데 메드베데프 또 만나주잖아요. 고위급 인사들이 뭐냐 안심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계속 갈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 영원해. 그다음에 5월 9일 전승절 그때 너네 부를 거고 잘해보자. 그러나 냉혹하게는 속으로는 안중해야죠. 끝나기만 해봐라. 조금씩 내려가죠. 계속 너네 필요하고 앞으로도 탄약 줘야 돼. 내 쓸 거야. 그렇지만 지금 10이라고 그러면 전쟁 끝나면 5, 4, 3으로 줄어들죠. 그렇죠. 네, 참 이게 보니까 역시 각국의 이해관계 결국은 각자 도생의 그 국제 질서가 펼쳐지는 것 같네요. 명확하게 트럼피즘이 각자 도생의 국제 질서를 말해주는 겁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러우 전쟁부터 포함해서 북한, 그다음에 미국 여러 가지 관점에서의 국제 질서 이슈들을 좀 짚어봤고요. 앞으로 우리 한국이 어떻게 현명한 이러한 긴장 관계 속에서 결정을 해나가야 될지 단초가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시죠. 조한범 박사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